이 영상을 본 후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새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라오스 북부 라후족 마을을 방문한 저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말투, 특히 문장 끝이 내려가는 억양이 한국어와 놀랍도록 유사했죠. 더 흥미로운 건 제사의식, 전통놀이, 심지어 음식 문화까지 한국과 일치하는 점들이었습니다. 고구려 멸망 후 역사 속에서 사라진 많은 사람들의 행방, 중국 고문서에 기록된 남쪽 이주의 흔적들. 1400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화적 연결고리를 추적한 제 연구가 학계에 던진 파문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한국인의 뿌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 지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라오스 북부의 안개가 자욱한 새벽. 저는 창문을 열고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올라온 이곳에서 제 인생이 바뀔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유네스코 소속 언어학자로서 저는 수많은 소수민족을 만났지만 라후족은 달랐어요. 그날 아침 마을 어귀에서 한 라후족 소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침 먹었어요? 소녀의 목소리에 담긴 따스함이 갑자기 저를 과거로 데려갔습니다. 그 말투, 특히 문장 끝이 따뜻한 억양이 20년 전 제가 알았던 누군가와 똑같았어요. 하버드 시절, 한국에서 입양된 룸메이트 소희가 아침마다 건넨 인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을에 머물면서 라후족 사람들의 대화를 들을수록 그 느낌은 강해졌어요. 마을 집들은 나무로 지어진 단순한 구조였지만 그 안에서 오가는 말들은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인들이 불 앞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들의 말끝이 미묘하게 내려가는 억양은 제 가슴을 울렸어요. 이상하게 친숙해요. 저는 현지 통역사닉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 억양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닉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미국인들은 보통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요. 특별한 귀를 가지셨나 봐요. 밤이 깊어질수록 제 머릿속에서는 소희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대학 시절 소희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지만 감정이 북받칠 때면 한국어 억양이 살짝 섞였습니다. 특히 괜찮아라는 말을 할 때 그 말끝이 부드럽게 내려가는 방식이 지금 라후족 마을에서 듣는 소리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다음 날 마을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그 선율이 제 심장을 쿵 하고 울렸어요. 소희가 가끔 흥얼거리던 노래와 비슷한 음기였습니다. 그때 느낀 전율은 지금도 생생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가 무슨 내용인가요? 제가 통역사에게 물었죠. 아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조상님들에 대해 부르는 거예요. 눈이 많이 내리는 북쪽에서 왔다는.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소희가 들려준 한국 민요 중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저는 처음으로 이 우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텐트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소희에게 연락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15년 만의 연락이었죠. 라후족 마을에 도착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마을 전체가 분주해졌습니다. 오늘은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날이에요. 마을 여성 한 명이 알려주었죠. 저는 호기심에 가득 차 그들의 준비 과정을 지켜봤어요. 아침부터 여성들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쌀과 채소, 그리고 놀랍게도 돼지머리가 상 위에 올라갔어요. 돼지머리를 본 순간 저는 소희가 보여줬던 한국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도 제사상에 돼지머리를 올리는 모습이 있었죠. 이건 한국의 제사와 너무 비슷해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닉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샬롯, 한국에 가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한국계 친구가 있었어요. 그녀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 알게 됐죠.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촌장은 조상의 영혼을 부르며 긴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양손을 모으고 이마에 댄 후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모습이 한국의 절과 거의 동일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고사라고 부르는 의식이에요. 닉이 설명했어요.
고사요? 그 단어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소희가 한국어로 고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기억이 났어요. 의미도 비슷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저에게도 음식을 권했습니다. 밥 위에 고기와 채소를 얹어 먹는 방식, 심지어 국물을 마시는 방식까지 한국 식사 예절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저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너무 많은 유사점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 마을 노인 한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분은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분으로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눈을 가졌군요. 우리의 의식을 보고 그렇게 깊이 이해하다니. 저는 그저 이 모든 게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조상들은 먼 북쪽에서 왔어요.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급히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고구려 유민 이주설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정보들은 제 가슴을 더욱 뛰게 했어요. 고구려가 멸망한 후 많은 유민들이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경로는 정확히 라오스 북부를 향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의 노인들을 만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고 싶었어요. 마을 광장 근처 나무 그늘 아래 몇몇 노인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마을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데요. 조상들은 어디서 왔나요? 가장 연로해 보이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깊게 주름진 얼굴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눈 쌓인 북쪽에서 왔지. 큰 나라가 무너진 후 그들은 남쪽으로 이동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을 아시나요? 오래된 이야기라 정확한 이름은 전해지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태양의 자손들이라고 불러.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태양의 자손들.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신화가 떠올랐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손을 떨며 노트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말의 달인이었다고 해.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항상 말을 타고 다녔지. 다른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고구려는 기마민족으로 유명했죠. 이 모든 이야기가 한 조각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이주 경로에 대해 더 물었습니다. 노인들은 조상들이 겪은 여정을 설명했어요. 큰 강을 따라 내려왔고 여러 산맥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경로는 고구려 유민들의 삼남 이주설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연결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고 중국 역사서에 기록된 산남 이주에 대한 자료를 찾았어요. 고구려 멸망 후 많은 유민들이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여기서 발견한 것들을 믿지 못할 거야. 라후족의 전통, 그들의 말투, 심지어 그들이 전하는 조상 이야기까지. 모든 게 한국 문화와 너무 비슷해. 혹시 고구려 유민 이주설에 대해 아는 게 있니? 다음 날 아침 소희의 답장이 왔습니다. 샬롯, 그 이론은 한국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어. 몇몇 역사학자들은 고구려 유민들이 남동아시아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 내가 현장에서 직접 관찰한 것들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소희의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이 연구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무언가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라후족과의 만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끊임없이 그 마을의 기억으로 가득 찼어요. 동료들은 제가 평소와 달리 조용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새로운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죠. 파리의 국립도서관에서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특히 언어에 관한 연구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한국어의 말투,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존댓말 체계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어에는 하십시오체, 해요체, 하게체, 해체 등 다양한 존댓말 체계가 있었어요. 이런 복잡한 체계는 단순히 지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와 감정을 섬세하게 조율하는 역할을 했죠. 그것은 라후족의 언어 사용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어느 날 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마주했어요. 사전에는 간단히 정어 팩션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지만 그 단어가 담고 있는 깊이는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한국어 강사를 찾아 물었죠. 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은 단순한 사랑이나 친밀감이 아니에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유대감, 서로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모두 담겨 있죠.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라후족 마을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 사람들 사이에 흐르던 그 섬세한 배려가 바로 정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말투, 특히 문장 끝을 살짝 내리는 억양은 상대방을 향한 온화한 배려의 표현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를 계속하며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민족의 정서와 역사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라후족과 한국인 사이의 유사성은 우연이 아닌 역사적 연결고리의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대학 시절 언어학 교수님께 긴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 발견과 가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의 답장은 간단했지만 힘이 되었죠. 샬롯, 당신이 발견한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언어의 정서적 구조를 통해 민족의 연결성을 연구하는 접근법은 혁신적입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더 많은 증거를 찾아보세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야겠다고.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서적 구조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라후족의 언어와 비교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저는 책상 위에 한국어 교재와 라후족 언어 녹음 파일을 나란히 펼쳐놓았어요. 이 두 언어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파리의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닌 제 연구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여정이었으니까요. 교실에 들어서자 김지현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샬롯 씨. 그 인사말의 억양, 특히 요로 끝나는 부분의 미묘한 하강은 라후족 마을에서 들었던 그 억양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서툰 발음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억양에 푹 빠져 있었죠. 수업이 진행되면서 김 선생님은 한국어의 기본 인사와 일상 대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문법이나 단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으로 사용되는지도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어는 감정을 줄이는 게 아니라 조율하는 언어예요. 김 선생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말끝을 낮추거나 높여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친근함을 표현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후족에게서도 발견했던 특징이었어요. 그들 역시 말끝의 미묘한 변화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단순한 언어적 유사성이 아닌 깊은 정서적 구조의 일치였죠. 선생님, 한국어에서 정이라는 개념이 언어 사용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정은 한국어의 모든 곳에 스며 있어요. 특히 존댓말과 반말 사이의 미묘한 선택, 말끝을 부드럽게 내리는 억양, 심지어 침묵의 순간까지도 정을 담고 있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카페에 앉아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라후족의 언어 사용과 한국어 사이의 유사점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억양 패턴, 감정 전달 방식, 공동체 의식을 반영하는 언어적 특징들.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점점 더 라후족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라후족을 통해 한국어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두 문화는 마치 오래 헤어졌다 다시 만난 친척처럼 서로를 비춰주고 있었죠.
어느 날 밤 김 선생님께서 수업 후 차를 마시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카페에서 우리는 언어가 아닌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샬롯 씨, 왜 하필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나요? 학문적 관심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라후족 마을에서의 경험, 소희와의 우정,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 특별한 연결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영혼의 표현이에요. 당신이 느낀 그 연결감은 실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어를 더 깊이 배우면서 그 연결의 본질을 찾아보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별이 빛나는 파리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라후족 마을과 한국의 어느 마을에서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 누군가를 생각하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 후 저는 연구를 위해 한국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전라도 시골 마을에서 제사 문화를 직접 관찰하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에 억양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는 모습, 모든 것이 어딘가 친숙했어요. 전라도의 작은 마을 구례에 도착했습니다. 제 현지 가이드이자 통역사인 윤서는 친절하게 마을을 소개해 주었어요. 이곳은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된 마을이에요. 특히 내일은 추석이라서 제사 준비가 한창이죠. 다음 날 아침 윤서의 가족이 저를 그들의 제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들이 부엌에 모여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장면은 라후족 마을에서 봤던 광경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 음식들이 제사상에 올라가나요? 저는 윤서에게 물었어요. 네, 오늘은 조상님들께 추석 차례를 드리는 날이에요. 차례상에는 조상님들이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해요.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연장자인 할아버지가 앞에 나와 절을 하고 차례로 가족들이 절을 올렸어요. 그 모습은 라후족의 의식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심지어 절하는 방식까지도요. 저는 숨을 죽이며 그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제사가 끝난 후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널뛰기를 하며 부르는 노래가 들렸어요. 그 리듬과 멜로디는 라후족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윤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저 너무 놀라워서요. 제가 라오스에서 본 라후족의 모습과 이곳이 너무 비슷해요. 점심시간 할머니가 어린 손자에게 밥을 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먹어. 그 말투, 특히 천천히 먹어라는 문장의 끝이 부드럽게 내려가는 억양은 라후족 마을에서 들었던 그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고구려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고구려? 학교에서 배웠지. 우리 조상들이 살던 나라잖아. 혹시 고구려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이야기는요? 그럼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고 들었어. 어떤 이들은 아주 멀리까지 갔다고 하더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제 연구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윤서의 집에 머물며 녹음한 영상과 사진들을 검토했습니다. 라후족 마을에서의 영상과 이곳의 영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니 그 유사점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다음 날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 노인이 전통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율이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마치 라후족 마을의 밤에 듣던 그 음악을 듣는 것 같았어요. 이 악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해금이라고 해요. 오래된 현악기죠. 고구려 시대부터 있었다고 해요. 해금의 선율은 제 영혼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라후족 노인이 연주하던 악기의 소리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치점, 너무 많은 유사성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라후족과 한국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수집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감정 전달 구조를 통한 민족 정서 비교 연구 라후족과 한국의 사례라는 제목이었죠. 국제인류언어학회에서 이 연구를 발표하게 되었어요. 발표 당일 강당은 많은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저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민족의 정서적 구조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라후족 마을과 한국 시골 마을에서 촬영한 영상을 번갈아 가며 보여주었습니다. 제사의식, 아이들의 놀이, 노인들의 대화. 그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특히 말끝의 억양 감정을 표현하는 미묘한 방식의 유사성을 강조했습니다. 라후족과 한국인 모두 말끝을 특유의 방식으로 내리는 억양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우연이 아닌 깊은 정서적 연결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청중 중 한 학자가 질문했어요. 두 민족이 정말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언어적 유사성만으로 그런 결론을 내리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제 대답은 확신에 찼습니다. 저는 DNA 연구자가 아니라 언어학자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두 민족의 정서적 구조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역사적 연결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닐 수 있지만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른 학자가 이어서 말했어요. 감정 구조 비교는 인류학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겠군요. 이전에는 주로 단어나 문법의 유사성을 비교했지만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의 비교는 혁신적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언어학자 김 교수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어요. 샬롯 박사, 당신의 연구는 우리가 오랫동안 추측해왔던 것의 실질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정의라는 개념이 라후족에게서도 발견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제 연구는 학회지에 게재되었고 여러 언론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BBC에서는 제 연구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어요. 저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했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제 연구 방법론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감정적 구조의 유사성은 너무 주관적이다. 더 많은 언어학적 증거가 필요하다 등의 비판이 있었죠.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연구의 가치를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어나 문법의 비교가 아닌 인간 감정의 표현 방식을 통해 민족의 연결성을 탐구하는 새로운 접근법이었어요. 말끝의 억양, 제스처, 침묵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민족의 정서적 DNA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할까? 아니면 이 연구를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해야 할까? 그때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샬롯, 내 연구 발표 영상을 봤어. 정말 놀라웠어. 나도 참여하고 싶어. 소희의 말에 저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라후족 아이들과 한국의 할머니들을 함께 모아 대화하게 하면 어떨까? 그들이 서로의 언어를 몰라도 감정적 연결이 가능할까? 그것이 제 다음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았어요. 연구 발표 후 1년 저는 다시 라오스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BBC 다큐멘터리 팀과 함께였어요. 그리고 특별한 손님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할머니 두 분이 저희와 동행했어요. 윤서의 할머니와 그 자매분이었습니다. 라후족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만났던 그 소녀는 이제 조금 더 자랐지만 여전히 같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마을 광장에서 우리는 특별한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한국 할머니들과 라후족 아이들의 만남이었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서 할머니가 라후족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참 예쁘구나. 그 순간 소녀는 할머니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의 온기, 말끝에 담긴 따스함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언어를 모르지만 그 정서적 연결은 분명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 연구의 핵심이었어요.
단어를 넘어선 감정의 연결, 역사와 문화를 초월한 인간적 유대감. 할머니들은 라후족 아이들에게 한국 전통 놀이를 가르쳐 주셨고, 아이들은 자신들의 놀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 헤어졌다 만난 가족 같았어요. 서로의 말은 알아듣지 못해도 웃음과 눈빛으로 충분히 소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한국 할머니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김치와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라후족 노인은 김치를 맛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먹던 발효 음식과 비슷했기 때문이었죠. 식사 후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영상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시골 마을, 제사의식, 아이들의 놀이. 그 모습을 본 라후족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들도 그 유사성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을 떠나기 전 소녀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언어로 대화할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충분히 소통했습니다. 소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제가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 끝에 따스함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연구는 제게 단순한 학문적 성취를 넘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다 주었어요. 언어는 단어와 문법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표현이자 민족의 정서적 DNA였어요. 서울에 들러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들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작은 가정식 식당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는 밝은 미소로 답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그 말투, 특히 요로 끝나는 그 따스한 억양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라후족 마을에서 느꼈던 그 정서와 똑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언젠가 라후족 아이들과 한국의 할머니를 같은 식탁에 앉히는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의 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내게 언어가 아닌 감정을 가르쳐준 나라였다. 말끝에 억양을 두는 그 짧은 순간에 누군가를 배려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배려의 정신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라후족 마을에서도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연구가 단순한 언어학적 발견을 넘어 인류의 연결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증거는 말의 끝에 정이 담긴 억양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